2주 쉬었나요? 2주 3주인가? 이번 주 하고 다음 주까지만 하면은 좀 고생합시다. 다음 주에는 그 서울 좀 답사를 한번 가요. 그래서 슬라이드로만 봤었던 것들을 실제 좀 가서 조금 명작들을 한번 보면서 맛있는 밥과 차와 함께 한번 시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책을 한번 그냥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진경 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 후기 때 그 진경 문화라고 하는 문화. 자, 여기 진경 문화 있어요. 그러니까 진경이라고 하는 문화는 소위 말하면은 오늘 보게 되는 자연 풍경을 그릴 때에 중국식이 아닌 이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화풍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진경, 그 하나만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야 될 텐데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도화서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녹화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해지긴 하구나. 그냥 하는 거 다르네. 김종호가 그리고서 전해지는 이제 한양 모습이에요. 이 한양의 모습에 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 이 자리가 이제 도화서 자리입니다. 처음에 1번 자리에 있다가 이제 2번 자리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종로통이에요. 이걸 조금 보게 되면, 여러분 인사동 이제 가시게 될 텐데, 인사동을 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파고다 공원입니다. 탑골공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인사동 쭉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안국 이제 전철역이 나오고 이쪽으로 이제 경리단길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쪽이 전부 다 인사동인데 이쪽에 조계사가 있어요. 그래서 종각역에서 조금 오다 보면 이쪽에 여기가 이제 원래 이쪽입니다. 여기 이제 그 도화서가 있어요. 지금도 도화서 터라고 하는 요 터 표지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너편에 이제 옮기게 되는데 이쪽으로 옮깁니다. 여기가 현재 을지로예요. 을지로 입구 4번 출구로 나오게 되면 4번 출구에 이제 도화서 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화서 터가 있는데 요새 보니까 요 길을 도화서 길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길 이름이 도화서 길을 이제 만들기로 이제 했습니다. 이제 도화서 복합문화센터도 이제 만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도화서와 관련된 이런 그 전통들을 다시 이제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처음 이야기를 도화서로 이제 좀 펼쳐보려고 하는데 도화서에 전신이 있습니다. 도화서. 도화서는 소위 말하면은 궁궐에서 이제 모든 그림을 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을 교육하는 곳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대략 언제 생겼어요? 일단 조선시대 내내 있었어요. 이성계가 개국을 할 때부터 있었어요. 언제 없어지냐면은 일제 우리가 침탈당할 때 1910년에 없어져요. 조선 역사에 그냥 같이 있었어요. 고려시대 있었어요. 통일신라시대 있었어요. 신라시대부터 나타났어요. 신라시대 진덕여왕. 진덕여왕 때 왕실의 모든 그림을 관장하는 그 기구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때가 서기 651년이에요. 그리고 도화서가 폐지된 게 1910년입니다. 몇 년 존재했죠? 무려 1400년. 무려 1400년이 존재했었던 정말 대단한 세계 역사상에 이런 역사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한 궁궐에서 그림을 관장하는 공식
그 관제 기구가 1400년간 왕조를 달리해서 계속 이어지는 이 모습이 우리는 도화서를 아주 그냥 잘 모를 겁니다만은 우리한테 그런 역사적인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번 세봤거든요. 세보니까 1400년을 건재한 거예요. 그 도화서 편입니다. 근데 1400년 동안 존재했었던 도화서가 일제에서 없어진 지 이제 우리 100년 됐어요.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쉬운. 그래서 이제라도 이게 좀 다시 좀 복원이 되고 여기에서 좀 중요한 그리고 전통이라 하더라도 우리 좀 살려낼 것 좀 살려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운전하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도화서가 계속 이제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일제 36년은 참 치명적이었구나. 1400년 동안 존재했었던 그 문화가 그냥 어느 날 정치적인 외세에 의해서 사라지게 됐는데 그로 우리는 아직 못 살려내고 있는 거잖아요. 1400년의 기간 동안에서 일제가 만든 36년은 정말 하찮은 그 시간에 불과한데 한번 단절된 거를 극복하기 어렵고 우리한테 어떤 인식이 남게 되버렸냐면 모든 게 잊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모든 게 잊어져 버리고 우리한테는 마치 그런 전통 자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고 또 제일 무서운 게 우리 전통 스스로를 우리가 좀 무시하는 것 같아. 뭐 망해버린 나라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소위 말하면은 약간 그 피해 중심의 그 가학사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라도 좀 정상적으로 그 지나간 역사들의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날 다시 살려낼 부분들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을 보면 좋을지 오늘 그 다시 한번 보도록 해요. 어쨌든 도화서는 기록이라고 하는 게 있냐 없냐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연구 자체가 거의 안 됐어요. 그러니까 14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세계사상 정말 그 찾아보기 힘든 요리를 가진 이 도화서라고 하는 그 그림의 이 관장하는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연구된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진짜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는데 아직 발굴하지 못한 건지는 조금 면밀히 봐야 되는데 적어도 오늘 시점에서는 발굴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도화서에 그 우리가 좀 관심을 갖게 된 게 옛날에 그 드라마 그래서 이산이랄지 그 뭐냐 또 이서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죠? 또 누구 있었는데 이서진 나오는 그 드라마 이산하고 바람의 화와 그 남자 중에 누구가 박신양 나오는 바람의 화와 요게 이제 좀 무대가 되면서 도화서가 좀 등장했는데 그 전까지는 뭐 도화서 우리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못했던 일들이죠. 그 당시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서 그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도화서가 했던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이게 도화서 화원들이 그린 겁니다. 창덕궁이에요. 창덕궁. 지금 비원 옆에 있는 거죠. 창덕궁의 모습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우선은 한양에 있는 이 숲 속에 지금 궁과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부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어요. 이건 창경궁입니다. 비원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저기 서울대병원이죠. 그러니까 이 창덕궁하고 창경궁을 모두 합치면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궁이 이것도 별궁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요. 근데 현재는 없지. 지금 남아있는 이것만 하면은 그 창경궁 앞에 가면 이게 설명서 있죠? 안내 표지판. 안내 표지판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것만 남아있어요. 이것만. 참 나무.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가을에 특히 가을에는 정말 아름답죠. 비온이 나오는 모습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물론 지금과 아름다워요. 그런데 원래 파괴되기 이전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너무 아쉽지 않아요. 이게 파괴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장관을 이루었을 그런 궁궐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일제를 겪으면서 뭐 전쟁을 겪으면서 의도적으로 파손되기도 하고 이제 전쟁의 폭격을 받기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창경궁에 있었던 그 많은 이런 그 나무들하고 이제 집들이 부서지면서 여기 나왔던 이제 벚나무들, 벚꽃들이 이제 여의도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의도의 벚꽃놀이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이 그걸 파내가지고 여의도를 옮겨낸 거예요. 옮겨짓고 여기 남아 그 자리에다가는 옛날에 동물원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실이 살았던 곳에다가 사실 동물원을 만들었던 얘기는 아주 치욕적이죠. 지금은 이제 복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도화성 화원들이 그렸었던 이 원본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창경궁하고 창덕궁의 원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이게 다시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그 그림들을 이제 도화성 화원들이 그렸던 거예요. 굉장히 사실적이죠. 굉장히 사실적이죠. 근데 그리는 기법을 한번 보시면 어디서 그렸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가법이죠. 이렇게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실제 다 사생을 해요. 다 직접 사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이제 그 병풍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게 되는 거죠. 도화서 화원이 한 역할들을 우선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도화서는 그 궁중의 그림을 관장하고 교육하는 기관이었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 시대 진덕여왕 때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 삼국사기에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진덕여왕 때 체전, 그러니까 모범을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관장하는 그 기구가 왕실에 설치가 됐다는 거고, 그로 통신라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고, 고려 시대 때는 저걸 도화원이라고 했었어요. 조선 시대 초기까지 세종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건 도화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종 때 이제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도화서로 조금 한 단계 그 등급을 좀 낮춰요. 도화원이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그 직제 최그 고층 이제 제조라고 하는 그 직제인데요. 오품이에요. 오품이면은 지금의 이제 서기관급입니다. 서기관급. 지금 서기관이 4급 하는데요. 서기관급으로 있는데 지금 도화서가 되면서 원이 서로 한 단계 낮춰져서 죄송해요. 그 당시 조선시대는 이게 이제 부의사관급이고요. 이게 지금 그 서기관급으로 한 단계 좀 낮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총책임자를 제조라고 하는데 이 제조는 오늘날 이제 장관급인 이제 판사가 이제 겸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교무처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무처장인 동시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직제들을 이렇게 경직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1910년에 강제적으로 이게 폐쇄가 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오원 장승업 도화서 하원일까 아닐까요? 네, 장승업 도화서 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화서 하원의 그 전통들은 사실 세계사적으로 찾아봐도 1400년 동안 왕실에서 그림을 관장하는 공식 기구가 있었고 또 여기에서 계속 그 그림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기록을 가진 나라가 과연 몇 개나 될까? 정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단한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왔었다는 부분들은 좀 새삼스럽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주로 했던 것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임금의 초상이죠. 임금의 초상. 저 이제 임금의 소위 말하는 왕의 초상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유럽도 왕실 화가를 뒀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벨라스케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왕실 화가였었던 거죠. 그래서 왕실 화가 그 다음에 이제 루벤스랄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왕실에 소속이 되면서 이제 왕의 초상들을 그려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해왔었죠. 그와 동시에 이제 왕족들, 공신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행했었던 여러 가지 행사들, 그런 의궤도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을 그린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정월 초하루가 되면 이제 소위 말하면 부적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문에다가 딱 붙여놓고 이제
악귀를 물러가라고 하는 그런 정월 소화를 그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생화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그 외교 사절단으로 꼭 같이 동석을 해요. 그래서 중국의 사절단을 가거나 일본의 사절단을 갈 때 꼭 도와서 화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홍도도 같이 가요. 그 국경 사절을 갈 때요. 김홍도도 같이 가서 그 외교 업무를 하는 그 광경들을 전부 그립니다. 그리고 그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갈 때에는 도와서 화원들이 그냥 가겠어요? 그림을 가지고 가죠. 조선에서 그린 그림을 갖고 가고 그 그림을 놓고 같이 일본에 있는 사무라이 그런 사람들 같이 그림을 평가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교류가 되는 거죠. 조선의 그림이 일본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일본 그 사무라이들이 가게 되면 이제 번주라고 하는데요. 스시마를 건너가지고 이제 후쿠오카 쪽 넘어가게 되면은 지방에 이제 그 번주들이 있습니다. 영주죠. 그럼 그 집에 이제 모셔가지고 조선에서 온 그림을 같이 보면서 거기다가 막 글을 써요. 이 그림이 어쩌는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선의 그림들이 일본에 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견의 그림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화가가 또 옵니다. 그래서 조선에 이제 거주하면서 조선의 그림들을 배우고 또 일본에 가기도 하는 그런 그 미술에 대한 교류들이 이런 도화서 화원들이 외교 업무와 같이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존 소위 아카이브 역할을 했었어요. 아카이브. 지난번에 안견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안평대군이 워낙 그림 매니아였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직접 수집을 해가지고 도와서 이제 서고에 보관을 하고 있었고 그 고전들을 도와서 화원들이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식의 소위 말하는 그 고전들이 이제 전통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 스크린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제 조선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카이브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굉장한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와서 화원이 된다는 얘기는 굉장한 소위 말하면 지식인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치를 중시했었던 동아시아의 중요한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이 이런 도화사와 같은 그런 기구를 가진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저도 연전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중국에서 나왔던 때는 이게 송나라 때 당나라 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당나라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신라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요 중국에서 이런 전통들이 처음 생길 바로 그 동시대에 신라 시대 때 이제 같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 당시에 그린 영조. 그다음에 이제 영조 시대, 정조 시대 때 이제 영의정이 되는 체제로 이런 이제 업무들을 도와서 하는 수상화는 다음에 좀 제대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나라가 가진 그 중요한 전통 중에 수상화도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조선시대 초상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아주 대표적인 초상화. 윤두서의 자화상. 이래가지고 윤두서의 자화상은 사실 어디 내놔도 정말 어마어마한 아주 대단한 작품인데요. 그런 어서오세요. 그런 초상화인데 초상화는 작품이 정말 많아요. 초상화 작품이. 그리고 편하게 앉으세요. 그거 아세요? 초상화, 조선시대 초상화에 대한 책을 한 성형외과 의사가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가 썼어요. 피부과 의사가 자기 피부과적인 관점에서 초상화를 분석했는데 병명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왕실의 초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보통 초상화를 그리면 어떻게 그리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미화시키죠. 그렇죠? 미화시켜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그 사람의 가장 어쩌면 닮지 않을 정도까지도 굉장히 그 사람을 미화시키는데 조선시대 때 초상화는 미화가 거의 없어요. 그냥 돌직구입니다.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부병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피부병도 그냥 그대로 그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피부과사가 쓴 그 책 내용은 그런 거예요. 피부과적인 관점에서 조선시대 초상화를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피부 상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나타났었던 피부과적인 병이 무엇이었는지를 다 진단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초상화를 보고 피부의 증세까지도 진단할 수 있는 그림들이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왕의 어진을 이렇게 그릴 때 도화서 화원들은 정말 실루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똑같이 그려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영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실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왕의 어진들을 그리게 되는 게 이제 도화서의 역할이고 이걸 잘 그리니까 너무너무 잘 그리게 되면은 이제 상을 줍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상이 그 두 사람이 있어요. 겸재 정선하고 김홍도. 이 사람이 영조 때 그 정선이 하나 받았고 그 다음에 김홍도는 이제 정조한테 특별한 상을 받았어요. 어떤 상을? 여러분이 왕이라고 하면 어떤 상을 내릴까? 어제를 너무 잘 그렸어요. 그래서 왕의 초상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의궤도입니다. 그 의궤도는 그러니까 그 의식을 행한다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의궤도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일제강점기 1910년대 도화서가 이제 강제로 이제 없어지기 전까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2,756책이 남아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그런 자학적인 얘기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록을 잘 안 한다. 근데 조선왕조실록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전무후무합니다. 왕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 다음에 왕실의 업무들을, 그 다음에 정치 행위들을 다 날마다 기록하는 이 사초로서의 조선왕조실록이 존재하는 자체는 정말 세계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그 의례들을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림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모아진 책이 2,700권이 넘어요. 이런 정도의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그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록도 못하고 그래서 일본 꼭 얘기합니다. 일본은 기록도 잘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일종의 우리한테 왜곡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게 불탔죠. 많은 게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전통들이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두꺼운데 이게 다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정조 때 이제 그 정제 어머니죠. 그 해경궁 씨가 이제 그 지나가는 그 행렬 가마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건 장례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똑같죠. 찍어요, 파나.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그 집제마다 이렇게 고유한 의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미리 판을 나무판에 팝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톡톡 찍어요. 찍은 다음에 이제 보정을 하게 되는데 그냥 봤을 때는 이게 그린 건지 찍은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같은 인물의 같은 직제가 반복이 될 때에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의 기계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등장하는 장면들을 다 수기로 이제 그릴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 기록을 위해서 찍어냅니다.
그 찍어내기 어려울 경우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게 이런 걸 한번 보시네요. 이걸 찍는 다더라도요. 원근법 나와요, 안 나와요? 원근법 나오죠. 쫙. 저런 식의 장면들이 이제 그 당시에 가능했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거꾸로 해놨죠. 예비장 가게에서 여기에도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게 똑같이 재현이 돼요. 그래서 이 재현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좀 명성을 얻고 있는 게 화성궁 능행도 있죠. 그 수원까지 가는 그걸 재현을 했어요. 그 재현이 가능한 게 거기에 등장한 사람의 수, 그다음에 그 등장했었던 그다음에 기구들, 그다음에 직제들, 의상들이 전부 다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재현을 한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화성여행도 8곡 병풍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에서 이제 한강을 건너는 장면이에요. 근데 한강하고 광화문이 너무 가깝잖아요. 불필요한 건 줄인 거죠. 그 왕이 이제 정조가 이제 출발한 겁니다. 광화문에서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해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필요 없는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여기서 이제 건너는데 다리가 아니라 배로 해가지고 지금 다리를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건너게 되는 겁니다. 이 건너는 장면을 쭉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쪽에 여기가 이제 그 정조가 하얀색 말을 타고 있어요. 흰색 말을 타고 뒤로 가고 있고요. 그 어머니가 해경궁 씨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너가게 되는 수원에 이제 그 사도세자죠. 자기 아버지 묻혀 있는 그곳에 가서 이때가 환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조는 어머니가 60세가 되는 환갑을 맞이하게 돼서 아버지가 묻혀 있는 곳에 가서 환갑잔치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갈 때 한 달간 준비위원회가 이제 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이제 궁궐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 동안 그 행차 회가변을 위한 준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모든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가니까 이제 놀러 오라고. 그래서 정조가 왜 이걸 했냐고 한다면은 일단은 축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축제를 만들고 싶었고 지금 봐도 재미있는 게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 있죠. 옛날 같은 때 강제 노역을 했는데 다 품사고 쳤어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이런 일을 벌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좋아한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소위 말하면은 일당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한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준비하면서 일당도 받고, 그러니까 또 이런 구경거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보름 동안 이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가는데 지금이야 뭐 차로 뭐 1시간이면 가는 거지만 옛날에는 다리도 없었죠. 다리도 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요. 지나가는 길에 전부 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가마를 타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너무 흔들리면 안 되잖아. 가다가 쉬어요. 그럼 쉬면은 날이 저무네? 그럼 거기서 주무셔야 돼. 거기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보름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 광경들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화성까지 오게 되는 그 장면들. 이런 것들을 세상에 이걸 총지휘한 사람이 이제 김홍도입니다. 김홍도를 포함해가지고 그 풍속학으로 잘 알려진 그 김득신이라든지 이인문 이런 사람들이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의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 옛날에 리움에 한번 전시대 시대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입이 쩍 뻔하죠. 우리에게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정말 세화는 이렇게 정말 초화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줘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붙이라고 화사하는 거거든요. 연행도 이게 이제 북경에 갔을 때
북경에 갔을 때 이제 이런 식의 북경의 풍경도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파견의 외교 사절단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아 성원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아까 병풍을 좀 모아오는데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기가 막혀 보이세요? 그래서 뒤에 여기 보이세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어요. 언덕이 올라가가지고 구경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가마하고 그냥 가다가 좀 쉬시는 장면입니다. 요 이제 퍼레이드죠. 이게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말 타고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여기 주변에 나와가지고 요 장면들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기는 뭐 하고 있죠? 지금 주모가 지금 그 뭐라 그러나 그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나 막걸리 하나를 지금 배달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지금 슈퍼주고 있잖아. 그런 장면들이었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갔더니 얘 보실래요? 지금 활락을 뛰어오고 있는 거야. 지금 중요한 장면인데 이 장면은 내가 봐야 돼요. 막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고 있고 사람들 올라가서 손으로 흔들어주고 있고 얼마나 구경거리겠어요. 그래서 그 정조는 요 행차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즐거운 그 난장 같은 것들을 하고 싶었던 거죠. 풍속화 같잖아요. 그래서 요 말타는 영상들도 다 하나씩으로. 그렇죠. 예, 하나씩으로. 근데 거의 그린 것 같죠. 근데 겹쳐서 요거 보시면은 원근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원근법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그 당시에 서양화적인 기법들이 이미 조선 사회에 지금 굉장히 녹여져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집을 표현하는 모습을 그래서 그 생각이 나셨어요. 오늘 오면서 지금 도화서적인 전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가면은 그 왕이 아니죠. 그 대통령의 일상을 기록하는 사진사가 있어요. 근데 화가 한두 명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진으로만 남기는 거 말고 직접 이렇게 그림으로 뭔가를 남기고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의 이제 갤러리에서 전통이 되는 옛날 같으면 로얄 뮤지엄이 되겠지만 우리는 뭐 프레지던셜 뮤지엄이 되겠죠. 이런 식의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죠? 국민신문고요. 근데 이런 기구들, 그러니까 도화서 같은 기구들을 서양은 어땠을까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서양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왕실 제도는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왕실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제도라기보다는 왕실에서 화가를 그냥 고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월급을 줍니다. 아까 했었던 뭐 스페인의 벨라스케스랄지 아니면 뭐 저기 네덜란드의 루벤스랄지 이런 사람들이 왕실의 소설 밑에서 왕의 뭐 추상화를 그려주는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거하고 도화서가 달랐던 건 뭐냐면 도화서는 기부였었어요. 기부.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조직의 장이 있고 조직원들이 있고요. 그것들은 전부 국가의 세금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실에 관련된 모든 그림 업무를 감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게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교수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뽑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뽑고 계속 수련을 하게 되고 수련을 해서 통과를 하면 그 사람들은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 지금 굳이 보자면 한예종하고 조금 비슷하나? 국가가 직접 이제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국가가 직접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그 기구들은
이때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 1563년에 세계 최초의 대학이 만들어진 미술을 가리키는 대학이.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왕실에서 만든 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메디치 가문 있죠, 메디치. 그 메디치 가문에서 이제 이런 식의 뭐 사실 메디치 가문이 그 당시에 왕실에 버금가는 실권이었기 때문에 뭐 굳이 보자 왕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학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여러 가지 그 그림들. 요 초대 그 교장이 미켈란젤로였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대학을 만들고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소위 말해 로열에 해당되는 그런 그림들을 여기서 이제 배우고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1563년이에요. 요 전통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영국으로, 독일로 이렇게 전파가 되어 갑니다. 파리에서는 그 궁궐에 아카데미 데 보자르라고 하는 게 1648년에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 교육기관입니다. 왕실 교육기관이에요. 왕실 교육기관이면서 여기에 이제 왕립 회원들이 있어요. 왕립 회원들은 소위 말하면은 국가로부터 이제 영예를 받는 그 명예직의 그 직책을 받게 되고, 아까 도화서 화원들이 그 당시 모든 그림에 어떤 선봉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그 로얄 회원들이 그런 그 교수직과 그 국가군의 뭐 위치에 있었던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우리는 이 기구를 언제 가지고 있었다고요? 언제 시작? 신라 시대 때 진덕여왕 때 서기 651년에 이 제도를 갖게 됐었어요. 1000년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죠. 1000년 이상의 차이가 앞서서 우리는 이미 그런 제도를 운영해 왔다. 1400년 전 일제에서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이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로열 아카데미에서 이제 학생들이 배웠던 교재예요. 이런 식의 그림 그리는 방법들을 다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 도화서에 다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도화서에서 그냥 뽑는 게 아닙니다. 15세 이하를 뽑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화서 화원으로 뽑는 게 아니라 화원이 될지 말지를 우선은 이제 뽑습니다. 그래서 이 15세 이하의 학생들을 뽑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 김홍도가 있어요. 김홍도가 낮에는 그러니까 그 일과 시간을 보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왕과 관련된 그림 업무를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와서 수업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동시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을 뽑게 되면은 거기에서 대나무 그리는 방법, 산수 그리는 방법, 인물 그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그리는 방법들을 이제 가르치게 돼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중국으로부터 왔었던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은 그 판으로 만들어진 화첩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중국의 고전들이 어떻고 아까 제가 그 지난번에 안편대본 얘기하면서 도화서에 굉장히 많은 그 수장고에 작품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했죠. 그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은 인물은 자연은 산성 어떻게 그리는 문화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련되어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도화서 화원이었어요. 안경, 도화서 화원. 이 사람은 그 안편대군으로부터 직제를 이제 어디까지 부의사관급까지 이제 나중에 직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날 직제를 보게 되면요. 그 후로 이제 도화서로 이제 조금 이제 직제가 한 단계 내려오긴 했었지만은 그 후에 등장하는 조선계의 가장 대표적인 도화서 화원이 경제 정선이에요. 조금만 시작하겠습니다. 인쇄? 인쇄를 하면? 컴퓨터 출력? 네네. 프린터 저기 저기 그 해달라고 하세요. 이게 뭐예요? 아까 와플을 하나.
어쨌든 도와서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 어려워요. 한 기구가 1400년을 중단됨 없이 이렇게 유지되어 왔다는 그 자체를 왜 몰랐을까? 아니,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술사를 공부했는데 도화서에 대해서 되게 강의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깊게 되게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연도를 하도 해서 한번 세봤더니 1300년이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1400년 동안 우리가 유지되어 왔었던 게 정말 한낱 36년의 일제에서 사라진 뒤로 이게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전통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아까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많이 묻혀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도화서 다행히 그 도화서 길도 이제 그 인사동 쪽에 좀 생기기도 하고 도화서에 대해서 조금 연구도 좀 진행이 돼서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좋은 모습들이 좀 복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정서를 하고 오늘 몇 가지 이제 진경산수화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진경은 진짜 풍경이라는 얘기죠. 진짜 풍경이라는 의미인데 실경이냐, 실제 풍경이냐, 진경, 진짜 풍경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론적으로 보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풍경은 뭐 사생을 해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제 그리는 거를 우리는 뭐 사생의 의미를 가진 실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선을 중심으로 하는 진경은 실제 보고 그려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만 그린 게 아니라 그 장면에서 뭔가 그 진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100% 실사 사진은 아니다. 요거 정도는 이제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경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중국 화론에서 나오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좀 학계에서도 조선 후기의 모습을 실경산수화로 부를 것이냐 혹은 진경산수화로 부를 것이냐 조금의 그 감론을박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거를 구분할 건 아닌데 적어도 분명한 건 우리가 외국 친구를 만났어요. 너네 나라의 그림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줘볼래? 중국 그림하고 뭐가 다르지? 라고 물어볼 때 이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그 그림을 만들어 놓은 출발점이 바로 경제 정선입니다.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 이전까지는 서양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그림이 중국 그림인지 한국, 조선의 그림인지 구분하기는 참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독자적인 그 그림의 문화를 중국과 차별화된 문화를 갖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근데 경제정선에 들어가면 이제 그게 차별화되는 얘기죠. 중국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중국과 다른 우리나라만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화풍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 조선 후기에 그런 이제 경제 중심으로 하는 진경 한수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선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양 지금의 이제 삼청동 그 지금 어디냐면 청와대 뒤에 있는 그쪽 그에서 출생을 해서 거기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요. 근데 이 정선은 원래가 조금 몰락한 사대부 집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들어가게 되면 신부는 양반인데 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양반들이 좀 존재하는 거죠. 그런 그 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는 이제 경제도 발달하게 되고 실학사상도 이제 한참 성공하게 되면서 그 이전과는 다르게 사회의 어떤 구조 자체가 어떤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새로운 중인들이 이제 부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인들이 경제력을 상당히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양반의 족보를 소위 말하면 이제 가공해서 자신이 양반이 되어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반면에 왕실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그 후원들이 좀 약하게 되면서 같은 사대부다 하더라도 조금 그 경제력이 약한 그런 사대부들이 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 사대부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경제 정선 같은 집안인데 이 사람들은 중인들이 하는 그런 이제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20살 때 정선은 이제 도화서 화원이 됩니다. 도화서 화원은 신분은 중인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대부 집안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워낙 집안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 사대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도화서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도화서 화원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그랬죠? 상당히 엘리트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소위 말하는 고전의 명작을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중국의 화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도화서에서 나름대로 화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선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림도 잘 그리고 학식도 뛰어난 이 아들이 그래도 뭔가 자리를 잡기를 바랬는데 그 도화서가 아주 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화서 화원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작품 세계를 계속 이제 끌어가게 돼요. 그리고 영조의 굉장한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조 어진도 아까 이제 그리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 그려가지고 64에서 69세 5년 동안에 지금 강서구 있죠? 강서구청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아까 어진을 잘 그리면 왕이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제가 아까 퀴즈를 했었는데 강서구청장 자리로 발령을 해요. 그래서 지금 경제정선미술관이 강서구에 있어요. 원래 강서구 출신은 아닌데 강서구에 현령이 옛날 양천 현령이 있는데 현령을 했다는 이유로 강서구에서 경제정선미술관을 세우게 됐습니다. 여기에 가면 이제 경제정선의 작품이 있는데 그래서 혹시 그 우리가 기회가 되면 갈 수 있을 텐데 그 왜 여기 강서구에 왜 경제정선이 있냐 생각하시면 아 여기서 강서구 정리를 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래 살았어요. 자화상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이 났습니까? 이게 자화상입니다. 자, 한마디씩 해보세요. 계절은 언제일 것 같아요? 봄. 여름이 가까워지는? 그럼 봄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얘는 부채. 그 다음에 집안을 활짝 열어놓고. 그러면 뭐 거의 여름이나 봐도 되겠네. 네. 형상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경제가 어떤 자세를 복장하고 이렇게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 한번 봐보실래요? 머리에 이제 그 망건을 쓰고 있고요. 부채를 들고 있고 부채에는 자기가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얇은 두루마리를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다리를 한쪽을 올리고 아주 편안한 자세로 마당에 있는 요 뭐를 보고 있죠? 꽃, 목련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작약이죠. 작약을 보고 있어요. 작약은 보통 이제 사대부를 상징해요. 그걸 바라보고 있고요. 눈에는 안경을 끼고 있어요.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뒤를 보시면 방 안으로 뭐가 수북히 쌓여 있네요. 저게 뭘까요? 그게 책이죠. 책이 진짜 저렇게 있었을까? 어쨌든 저 책이 의미하는 건 뭐죠? 나 책 좀 읽었어. 그러니까 나 글 좀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의 학식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학식을 얼마나 책을 열심히 읽었냐면은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촛대. 낮에도 읽고 밤에도 읽고 나 진짜 책 많이 읽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요 문 뒤로 아주 오래된 지극히 수백 년 정도의 수령이 되어 보이는 향나무가 있어요. 향나무는 뭐가 나죠? 향이 나요. 그러면은 저 향나무에서는 어떤 향기가 지금 온 집안에 펼쳐가고 있을까요? 음식향이 아닌 책 냄새, 학식의 냄새. 그러니까 문자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 향나무를 통해서 자기가 읽었던 그 학식의 냄새가 온 집안에 품품품품 이렇게 펼쳐져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발도 보시면 가죽신이에요. 약간 녹색. 이거 보통 사슴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사슴 가죽을 만드는 저거 아무나 못 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세의 모습은 어떤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을까요? 60이 넘을 때입니다. 나 잘 살았어. 나 성공했어. 아까 제가 했었죠. 몰락한 사대부 집안에서 내가 어려운 형편에 자랐지만 내가 도와서 화원에 들어가서 그림도 그리고 학식도 연마하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내노라하는 사대부들과 교감을 쌓았고 왕으로부터는 직접 강수구청장 자리도 임명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어요. 돈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버냐면은 이 사람한테 그림을 받기 위해서 줄 서 있어가지고요. 기록에 의하면은 양손으로 그렸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그림에 대한 그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에서 삽니다. 인곡정사도는 뭐냐면 인왕산 계곡에 그 자기는 집이에요. 흑백으로 그렸는데요. 이런 집에서 이제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 그림?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제가 만일 요 한자를 지워버리고 아무 정보도 안 주면은 현대 회화라고 봐도 사실 속을 수 있어요. 굉장히 현대적이잖아요. 일단 굉장히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이렇게 처리한 모습이랄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가옥의 구조랄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보다시피 굉장히 원근법적이 잘 적용이 되는 진하죠. 밀도 있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선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아까 계속해서 보여드리지만은 김홍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그 화성 능력들을 그렸을 때 그 풍경의 모습을 보면은 이미 조선 후기 때 서양화적인 원근법이 이미 그림들에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서양의 원근법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자생적으로 북경하고 이제 교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터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이렇게 우리나라 그림 속에 이걸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미는 이 금강산이죠. 금강산을 가요. 가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화첩인데요. 이렇게 쫙 펴면 이렇게 양쪽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금강산은 여러 가지 그 몇 편의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면만 그린 게 아니라 요 그림을 그릴 때 정신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중국의 그림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배우죠. 학습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이제 그 영조의 이제 어명을 받고 이제 금강산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재미있는 풍습 중에 하나가 명승보적을 이렇게 탐방하는, 답사하는 그게 조선 후기 때 하나 이제 그 문화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시나 모르겠는데 김삿갓 방랑기 한번 들어보셨죠? 김삿갓. 그러니까 김병현이라고 하는 이병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김삿갓이 김병현이지. 김병현하고 같이 친구예요. 그러면서 둘이 짝이 돼가지고 이게 전국의 명승 보족들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그려와요. 그려서 그거를 이제 임금에게 진상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그 당시에 조선 후기에는 사람들이 명승보적을 한 번쯤 가보는 그러니까 원업인 거죠. 꼭 한 번쯤 가보게 되는 그런 문화를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조선 후기 때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금강산을 그리려고 봤는데 이런 산은 자기가 옛날에 배운 방식으로 그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미점준이라고 하는 건데 옆으로 쌀처럼 해가지고 붓을 톡톡톡 찍어가지고 이렇게 소나무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들은 옛날부터 중국 화적인 기법 속에 있었어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먹었는데 요 돌산을 이제 그리려고 보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선이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왜 고민이 될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 산을 그릴 때요. 이거와는 다르게 위로 아래로 내리는 이게 높이 솟았잖아요. 그래서 선을 위로 이렇게 쭉 내리게 되는 이런 기법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왜 이런 게 고민이 될까 하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금강산을 보는 사람은 정선만은 아니었었어요. 그 전에 사람들도 금강산을 보았죠. 정선도 봤고요. 근데 정선은 이렇게 했고 그 전에 본 사람들은 이렇게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 전까지 불문율은 중국화 기법이 없는 기법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화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게 워낙 강력한 모범이기 때문에 그 모범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게 조선 중기까지 일반적인 불문율이었어요. 문화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정선은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저 돌산의 뾰족뾰족한 모습을 중국화적인 기법으로 표현하려고 보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불문율로 남아져 있는 문화적인 속박, 요거를 내가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거부하고 중국과 다른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것이냐를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의지와 결단의 문제인데 그거를 경제정서를 그때부터 중국하고 결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독자적인 요 산을 표현하는 기법을 만들어요. 요 기법은 중국화 기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기법을 우리는 후대에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 겸재준법이라고 불렀어요. 겸재. 겸재가 만들어낸 산을 그리는 방법이다라고 해가지고요. 겸재준법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수칙준법이라고 또 불려주게 돼요. 수칙. 이렇게 위와 아래로 내리게 되는. 근데 사실 저게 무슨 뭐 대단한 기법이야 라고도 볼 수 있었지만은 적어도 이 보이는 이 산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겸재가 고안해낸 기법 이걸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중국화하고 이제 결별의 과정을 가게 되면서 조선 나름대로의 이제 화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인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금강산을 갑니다. 여기 가고 있어요. 이 강원도 고성지도 그 지역에서 안개가 쫙 껴있는 요 너머에 금강산이 보여요. 여기 보시면 금강산 12,000번 있습니다. 이 인문도 봤어요. 경제도 보고. 근데 표현 방식이 좀 다르죠. 근데 이 인문, 이 그림 한번 봐보실래요? 이거 아마 우리나라 그림이랑 비교 어려울 거예요. 진짜 세모 같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고개에서 저기 이 인문이 고개를 넘어가요. 안개가 낀 그 음무 너머에 금강산이 있는데 저 금강산에 그려진 거는 정말 수채화처럼 이렇게 딱 농담으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건 완벽한 세마적인 그 원근법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조선 후기 때 이제 그림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요게 이제 중국 전통적인 그림이에요. 신사정은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때 그 남정화품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관념에 이런 산수를 표현하는 방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참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경제 정선이 이런 식의 이제 진경의 모습, 실제 자연 풍경을 관찰해서 그걸 그리는 이런 방식의 화풍이 하나가 있었고, 그러면은 이게 모든 걸 점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대부들은 또 이런 그림들을 좋아해요. 중국의 아주 오리지널한 것들. 그래서 이런 산수를, 이런 산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런 산의 모습은 중국에서 거놓은 그림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걸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자연들을 이렇게 그리는 것들을 좋아하는 또 풍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후대에 이제 김홍도가 등장해가지고 풍속도를 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 후기의 화풍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했다는 거예요. 다양했던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다양성이 조선 후기의 숙종, 영조, 정조 때 거의 100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나라 독자적인 이제 미술 문화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또 다른 모습의 금강전도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냐고 물어보시네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걸 보시고. 뭐 느낌이 드시죠? 요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실경하고 진경의 차이를 한번 여쭤볼게요. 이 두 개의 그림 중에 어떤 게 진경인 것 같고 어떤 게 실경 같으세요? 이거 진경 같으세요? 실경 같으세요? 이건 진경 같으세요? 실경 같으세요? 이게 또 실경 같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 화면 이거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데 조금 화가가 약간 변형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 이춘봉이 이렇게 산 안으로 다 들어오진 못해요. 근데 정서는 일부러 더 웅장한 모습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높은 위치에서 새가 마치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이 산을 다 풀어놨던 거죠. 이게 이제 정선이 금강산을 해석한 아주 독자적인 특징이라는 얘기죠. 이런 웅장함은 이 인물의 작품에서는 보긴 어려워요. 아, 건너편에 금강산이 있구나. 와, 진짜 같은데 느낌 나지만은 웅장함이라고 느낌은 이 그림보다는 요 그림. 그래서 어떤 것이 잘됐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같은 진경 문화가 있었지만은 이 인물 같은 사람들은 실제 보이는 쪽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방식의 그림을 그리는 틈도 있었고요. 또 경제 정선 같은 사람들은 조금 더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되 자신의 화풍을 나름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그 당시에 있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 정선은 이렇게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명승고적들을 그려요. 구룡폭포를 그렸습니다. 실제 구룡폭포는 이런 식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만약 지금 이게 안 보여드리면은 이거 완전히 수직 낙하죠. 뭐 나야라고 하죠. 근데 거짓말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오른쪽에 진짜의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폭포가 쏟아지는 느낌을 조금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더 고추 세운 거죠. 높여가지고 이런 방식들이 이제 경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여기 안개가 낀 서울 모습이에요. 쭉 이제 대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로가 이렇게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는 게 서울 한 중앙에 있는 여기에 지금 이거 하나만 그리면 돼요. 이렇게 남산이요. 서울타워. 그러니까 이쪽에 경복궁이에요. 광화문에서 지금 남산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안에 지금 작은 집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런 도시였는데 요 한양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장안연수라고 했는데 장안은 옛날 중국의 그 옛날 성이었죠. 그러니까 수도를 빗대서 이제 장안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식의 이제 한양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똑같진 않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상화시킨 그런 그림의 방식으로 이렇게 그리게 돼요. 거기 가시면 지금 표지석이 있습니다. 요 장안연수를 그렸던 시점으로 보이는 표지석이 있어요. 요게 없어지면 거의 좀 비슷하죠. 남산도 어때요? 실제보다 더 파적이 좀 나가게 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압구정을 그린 겁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이게 한강이에요. 한강이고 이쪽이 옥수역입니다. 이쪽이 옥수역이고요. 옥수에서 3호선 타고
여기를 쭉 지나가요. 지나가면 그 다음 역이 압구정역이에요. 그래서 3호선 타고 그 서울 가시면 오른쪽을 바라보세요. 오른쪽을 바라보면 지금은 이제 올림픽대로 여기 있죠. 올림픽대로 지금 다 깎였습니다. 그 깎이기 전에 이제 바위 위에 정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압구정이에요. 오리가 노는 그런 곳을 바라보는 정자다 해가지고 압구정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이는 요 산이 바로 남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 관악산이에요. 그래서 요 모습 지금은 이렇게 됐지. 이런 식으로 지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한양을 쭉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런 모습들을 그리는 거죠. 옛날엔 몰랐는데 한양 참 멋졌네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인왕산 그 주변, 인왕산에 살고 있을 때 비가 왔어요. 비가 오고 나서 개이다 보니까 바위에 비가 이제 머금었어요. 그러니까 바위 색깔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시커매지죠.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인왕지색도 인왕산에서 그 비가 오고 나서 이제 구름이 캔 요 상태의 모습을 이제 그렸는데, 요때 그 인왕산에 살고 있을 때 그 집에 그 동네에 굉장한 사대부들이 양반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치 이제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강희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강희연이라는 사람은 화가는 아닙니다. 직업 자체가 목감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때 국가고시에서 합격을 해서 어떤 일을 맡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왕실에서 국유로 목장을 관할했었죠. 목장. 그 목장을 이제 그 왕실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거를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선이 옆집에 살았는데 나이는 한 35세 정도 그때 정선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선으로부터 그림을 직접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자기도 인왕산을 그렸습니다. 인왕산을 그리는 요 화필의 모습은 이거하고 기량 차이는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붓자국 보세요. 이 인왕산의 그 물 먹은 바위를 그냥 일필휘시로 쫙 내리게 되는, 그러니까 진하고 옅고 그 다음에 가볍고 무겁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한 이제 그 화력이 좀 느껴지는 요 장면인데, 이제 어쨌든 정선으로부터 이제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 강연은 실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죠. 어쨌든 잘 그리지 않았어요? 잘 그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정선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정선파가 형성이 될 정도로, 그래서 정선이 이런 식의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화풍들이 소위 말하면 하나의 이제 팔로워들이 쫙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화풍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팔로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강희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강희연이 그린 또 다른 그림입니다. 자,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느낌이 진짜 그림이었죠. 진짜 경치가. 요 그림이 어디냐면은 북벌이 그 북쪽에 있는 북벌인데 그 광화문을 얘기해요. 지금 경복궁입니다. 여기가 광화문대로예요. 광화문대로. 광화문대로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벌의 이제 새별 안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 새별 안개가 낀 장면을 강희연이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냥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반복하다시피 원근법이 아주 정확하게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기에 이제 행상들, 이게 지금 출근하는 모습들이 여기 보이게 되고요. 광화문으로 가게 됩니다. 이쪽 시장들이 쫙 펼쳐지고요. 이 광화문 주변에 옛날에 유기전이라고 하는 그 지금 그 청계천 있죠? 그 양쪽으로 해가지고 지금으로 보면은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사람들이 이제 장사로도 모이기도 하고 그런 사회의 환경을 이렇게 그리는 이런 식의 그 진경 문화를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걸출한 사람이 강세왕이라고 있는데, 강세왕은 제가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볼 사람이에요. 쉬운 예로 김홍도를 발굴한 사람이에요. 안산에 살고 있을 때 그 김홍도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강세왕은 그 당시에 이제 강세왕은 그 좌의정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과거에 장원급제를 해서 왕실에 나가서 이제 좀 국가 일을 보고 있었던 그 시절인데요. 그 자기가 이제 그 조정에 나가 있을 때에 자기 그 동네에 이제 어린 김홍도가 살고 있었어요. 한 8살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김홍도가 이 강세왕 집에 이제 심부름을 온 거예요. 그 기록을 어린 김홍도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강세왕이 책을 썼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탐눈에 김홍도가 얼마만큼 소위 말하면 재능이 있는 아이인 줄 알아봤고, 그리고 도와서의 김홍도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김홍도와 계속 교류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본 그 천재 화가의 김홍도를 그냥 둘 수 없어가지고요. 김홍도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써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강세왕이 김홍도를 어린 나이인데 이제 집에 왔어요. 일화 얘기를 하면. 애가 이제 잠깐 기다린 동안에 바닥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마당에. 마당에 그림을 보고 강세왕이 이 녀석 봐라. 가지고 너 나한테 와. 그림을 가르쳤어요. 근데 아니 좌의정식이나 지내신 사대부께서 그림을 지도한 거예요. 그림을 잘 그렸을까 못 그렸을까요? 강세왕은 그림을 무지무지하게 잘 그렸어요. 이 그림이 자기가 그린 겁니다. 자화상이에요. 그러니까 직업화가도 아닌 강세왕이 자기 모습을 진짜로 보고 그린 거예요. 거울을 보고 봤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놓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할 텐데 어쨌든 이야기 그래요. 머리에는 사모가 되었습니다. 저거는 이제 조정에 일보로 들어갔을 때 쓰는 광복이죠. 오피셜한 거예요. 밑에 있는 두루마리는 평상복입니다. 좀 이상하지. 어디 예를 들어서 청와대 지금 갔어요. 청와대 갈 때 그 입은 머리에 모자를 쓴 거 하고 밑에 있는 것은 집에서 있을 때 있는 것, 그게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일부러 입고 그림을 이제 그린 요 모습이네요. 어쨌든 강세왕은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문화평론가입니다. 문화평론가이자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책도 쓰게 되고요. 본인이 또 직접 그리게 되는 그 예원의 창수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조선 후기 때는 정말 뛰어난 그 인물이었어요. 요 강세왕이 이제 부인을 먼저 떠나 보내게 됩니다. 부인을 이제 좀 먼저 떠나 보내고 나서 굉장히 낙심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을 때 지금의 개성이죠, 개성. 개성 저기 지금 하죠, 북한의 개성. 그 개성이 옛날 이름이 송도예요. 그 송도에 관찰소에 있었던 친구가 강세왕을 불렀어요. 그러지 말고 놀러 와라. 여기 나랑 좀 좋은 경치도 좀 보고 잘 먹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좀 기분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그 강세왕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세왕이 이제 그 친구가 초청을 해서 이제 개성에 갔어요. 그냥 간 게 아니라 화첩을 들고 갑니다. 꼭 가지고 다녀요. 화첩을 들고 다니면서 그 개성의 여러 지역들을 보고 화첩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게 송도 기행첩입니다. 그 송도 기행첩의 한 장면인데요. 송도에 들어간 모습이에요. 송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 송도. 자, 그림품이 대충 나오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송도 근처에 영통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영통동.
그 영통동에 이제 그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강세왕이에요. 강세왕이 이제 저기 하인 한 명을 데리고 당나귀를 타고 이제 쭉 들어가는 과정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 바위가 무지무지하게 커요. 그런 기암 괴석으로 유명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 바위 표현을 보시면 익히 아시겠지만 입체감이 쫙 나오죠. 빛의 밝고 어둠을 이용해가지고 입체감을 드러내는 요 기법을 지금 강세왕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추어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런 이끼끼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이끼. 그리고 이번에는 박연폭포를 갔어요. 박연폭포로 가가지고 이제 박연폭포의 그 장면을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강세왕이 그린 박연폭포가 있고요. 정선이 그린 박연폭포가 있어요. 똑같은 박연폭포를 가지고 이거하고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차이 딱 들어오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선의 박연폭포하고 강세왕의 박연폭포하고 이건 실경이죠. 실경. 근데 이거는 좀 과장이지. 이렇게 안 높아. 이렇게 안 높아요. 이 정도. 근데 이 연못 안에 바위가 있어요. 바위 있죠? 그리고 여기 정자 있죠? 정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구성은 같습니다. 근데 같은 박연폭포를 보고 아마추어 화가 있었던 강세왕은 눈에 보이는 대로 쫙 그렸고 정선은 그래도 직업 화가잖아. 명색이 인류인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할 수 없잖아요. 자기의 스타일을 넣어가지고 쫙 그냥 2배, 3배 이렇게 폭포를 높이 올리고 그 양 옆으로 이제 그 절벽을 표현하면서 박력감을 이렇게 갖도록 하는. 그러니까 정선은 실제 풍경 플러스 이제 박진감을 넣는 걸 굉장히 특징으로 했죠. 사람들이 좋아해요. 딱 보면 정선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왜 이거는 잘 그렸네라고 하지만 이건 좀 다른 느낌의 그런 준다는 얘기죠. 정선의 이런 특징들을 여기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박연폭포 이렇게 그렸고요. 이게 실제 모습이에요. 박연폭포 보시면 어때요? 이거하고 이거 진짜 비슷하죠. 이 바위 특히 이거 보시면 이런 바위들 모습은요. 이 모습하고 실제 사진이 거의 똑같아요. 이런 식의 바위 세개. 나중에 개성을 가게 되면 박연폭포를 가서 이 두 그림을 같이 한번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홍도. 김홍도는 정선보다 대략 한 30여 년 정도 밑에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김홍도도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도화서에 들어가요. 그 강세왕이 추천을 한 겁니다. 그 한 도화서에 들어간 나이가 한 17, 18세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워낙 이제 김홍도가 특출했기 때문에 강세왕이 명색이 조정의 좌정식이나 되는데 한 사람 추천 못 하겠어요. 들어갔는데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워낙 잘하죠. 그러고 나서 일찍 20대부터 이제 왕의 초상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엄청 이제 정조의 이제 총애를 받았죠. 승승장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김홍도가 나중에 이제 또 정조로부터 이제 특별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관직을 얻게 돼요. 그래서 부임을 한 게 이쪽에 단양 군수로요. 단양 군수로 부임을 하게 되고요. 거기 있는 동안에 김홍도는 평소에 또 시 짓는 거 있죠. 그 시 동아리 회원이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충북 도청 자리 있죠. 그 도청에도 와요. 그래서 그 같이 시 동호회에 모여가지고 막걸리도 마시고 있다가 다시 이제 가기도 하고 청주하고도 나름 인연이 좀 있습니다. 그 김홍도는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풍속화로 유명하긴 하지만 김홍도 역시 어마어마한 진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 아마 못 봤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역작이 하나 있습니다. 정조가 김홍도에게 어명을 내려요. 금강산을 가서 그림을 그려와. 그렇겠죠. 그 당시에 영조나 정조나 조선 후기의 왕들은 가고 싶죠. 명승보도. 근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조정을 비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물들을 도와서 하원, 그 중에서 가장 자기가 총애하는 화가에게 그걸 맡기게 됩니다. 그 어명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정선이었고 김홍도였어요. 그래서 김홍도가 정조의 어명을 받들고 이제 금강산을 가게 됩니다. 금강산을 갈 때 강원도로 지나가지고 관동팔경을 지나가지고 금강산을 가요. 그래서 가서 그린 그림을 모은 게 금강사군첩이에요. 그래서 화첩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정조에게 진상하게 됩니다. 전하, 금강산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서진이 보고 허허허, 야 멋지구나 이렇게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왕이 보고 좋아하려면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까요? 가급적 실감나게. 와, 판타스틱 뭐 이런 탄성이 나올 정도의 장면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청신대입니다. 우선 진짜 같죠? 제가 따로 이렇게 수묵산수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해도 재료에 상관없이 이때 채색이 돼 있고요. 그냥 마치 우리가 그 실제 서양어를 그림을 그리듯이 땡사실적이에요. 강원도 넘어가는 청신대입니다. 이건 구룡포예요. 대관령 넘어가는 길입니다. 대관령 쫙 고개에 올라왔어요. 저 멀리 동해가 보이죠. 그리고 피한정, 대관령 넘어가서 이제 내려왔을 때 강릉 지역에 있는 하나의 정자예요. 이거는 어딘지 모르겠다. 뭐 강남 지역이에요. 이거는 월성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제가 시리즈로 보여드린 게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정조에게 그 진상한 자기가 갔다 왔던 그 관동팔경하고 금강산의 그 과정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정조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되게 멋졌겠죠. 야, 이런 곳이 있었구나. 어때요? 이거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그러니까 수묵산수라고 했던 조선시대 회화와는 아마 연상이 안 될 겁니다. 이건 완전 진짜 산수예요. 이런 풍경도 있어요. 이런 식의 그 당시에 그 그림들이 이미 우리나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런 게 이제 사라지죠. 사라져요. 조선 말기가 되면 이렇게 생생하고 살아있고 다양한 그런 문화들이 정조 때까지는 좀 꽃을 피웁니다. 근데 정조가 뭐 어쨌든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죠. 그 이후에 등장하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은 세도 정치가 이제 나라가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헌정, 철정 뭐 그렇게 넘어가다가 결국은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 정조 이후에 등장했을 때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추사 김정희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오원 장승업 이런 사람들이 뒤에 등장을 합니다만은 그 두 사람을 포함해서 그림에서는 이런 박진감은 사실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이건 이제 김홍도가 그린 그림인데요. 송석원 씨 야사연도라고 하는 건데 이거 어떤 장면이냐면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조선 후기 때 여러 동아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 모임입니다. 사대부 양반 그 젊은이들이 그 시 동호회가 있어요. 그게 송석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의 이제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름달이 뜬 그 한 날에 저녁에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요 막걸리 한잔하면서 서로 시를 읊어요.
그 읊는 장면을 김홍도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을 좀 그려다오. 그냥 부탁하겠어요?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그려주는 요 그림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개회도라고 해요. 개회. 우리가 개할 때 그 개자입니다. 이런 개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서양에 보면은 렘브란트 아시죠? 렘브란트가 그 당시 그 암스테르담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의사협회 무슨 저기 그 경찰 이렇게 협회 이런 협회들의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그 돈을 받고 그런 식의 그 그림들이 부르 포트레이트라고 해가지고요. 집단 조성화들이 그 17세기 때 많이 그려졌었어요. 그런 거가 똑같습니다. 이런 데서도 자기들 모임에 기록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1급 화가들에게 이렇게 맡기면 급에 따라가지고 돈이 이제 달라져요. 그러니까 김웅도는 안에 들어가면 월급 받고 밖에 나오면은 이렇게 옆으로도 돈을 받을 수 있고 돈을 꽤 벌었어요. 그러다가 신윤복이 나중에 등장하는데요. 신윤복은 도화서 화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도화서에 들어갔어요. 근데 도화서의 기록에 입학한 연도는 있는데 그 이후에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화서에 온 건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중간에 밖에 샜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시중에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게 훨씬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김홍도는 양쪽 사이드 작업을 했었지만은 도화서에 들어왔었던 이 그 김홍도 후대거든요. 바람의 화에서는 같이 하는 걸 나오지만은 시기가 틀려요. 그 신윤복은 도화서에 들어왔다가 그냥 아예 그만두고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주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 때 그림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돌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김홍도가 그림을 그 손석원 시야사 연구라고 하는 그 시동호의 이제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사람 이름까지도 다 적어두게 되고요. 이렇게 총석 정도 돌아다니면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이것도 이제 김홍도가 그린 그림인데 저는 이거 보면 김홍도의 천재성이 이제 좀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의 주제는 뭘까요? 나무일까요? 달일까요? 소리 명월도 작은 숲에 밝은 달이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이 그림에서 김홍도가 진짜 그리고 싶었던 주제는 달이죠, 달. 근데 세상에 지금까지 어떤 화가들도 다른 하늘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하늘이 아니라 땅에 내려와가지고 나무 뒤에 가려져 버렸죠. 사실 이런 구도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나무 뒤에서 더 빛나 보이는 거죠. 나무 사이로 달이 쫙 퍼지는 이런 식의 구도를 생각해내서 이걸 그린다. 그래서 김홍도는요, 천재적인 구도를 생각할 줄 아는 이렇게 화가입니다. 산수화를 그릴 때에는 자연을 그리기 때문에 자연이 나와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풍속화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사람을 그릴 때는 배경을 안 그립니다. 그냥 구도 하나 가지고 정면 승부를 해요. 이게 이제 그 연품 현감으로 왔을 때 집무실입니다. 여기 지금 괴산 그쪽에 와가지고요. 최근에 보니까 괴산에서 김홍도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김홍도가 그 살았고 다녔던 그 길을 나름대로 이제 조성을 하는데 뭐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그 연풍 지금 괴산에 와가지고요 현감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썩 도정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를 다 못 채우고 그냥 일찍 한양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 어디죠? 사이남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서 이걸 그립니다. 사이남
장면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 사이남은 단양에서 굉장히 좀 유명했어요. 그래서 사이남을 그린 그림들은 꽤 많았습니다. 어떤 그림들이 있냐면 정선도 사이남을 그렸어요. 이방훈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이남을 그렸어요. 한번 그 사이남을 그 그린 그림을 쭉 모아놓은 전시를 이게 그 중국 여기 박물관에 한번 전시를 특별 기획전을 한 적이 있어서 가서 봤는데, 야, 탁월하더라. 그러니까 이방훈도 그렇고요, 정선도 그렇고, 김홍도도 그렇고 다른 몇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이남을 그리는 거 많아요. 워낙 이제 그 명승지다 보니까. 근데 김홍도가 그린 사이남은 독보적이에요. 우선 느낌 한번 보실래요? 어디가 진하고 어디가 흐리죠. 그러니까 윗부분이 진하고 아랫부분이 흐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느낌을 더 강조하기 위한 거겠죠? 높이 솟은, 높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요 중간쯤에 이제 안개가 끼는 듯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위도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김원도가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게 되는 공원법에 이제 구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훨씬 웅장한 거예요. 실제 크기는 이 정도 해요. 책 하나 폈을 때 이렇게 이 정도 하는데요. 굉장히 박진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그림 말고 특히 이제 이런 그림 보면은 있었구나. 사이남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만은 그림 자체에서 오는 박진감은 다르게 다르죠. 또 나름대로 정선은 자기 스타일대로 뾰족뾰족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또 이제 그 사이남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관록이 대단한 화가들이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여기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지나가는 행렬 이렇게 같이 그리게 됩니다. 이런 기능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진경산수라는 제목으로 조선 후기 때 그림들을 저도 사실 봤는데,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왜 조선 후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보면 지금 글쎄요,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오늘 보니까 저기 봉준호 그거 외국어 영화상 탔더라. 할리우드 영화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처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영화를 배운 것은 미국 영화였죠. 미국의 할리우드의 문화는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할리우드 문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사실은 거의 암묵적으로 그건 어려운 거예요. 하지 말라고 아니라 이미 그 문법 자체가 할리우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근데 기생충이 남다르다면서 할리우드식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서스펜스와 그다음에 코믹과 뭐 장르 영화 이런 것들이 다 섞여진 거거든요. 이거는 할리우드와 좀 다른 문법의 방식으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이전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외국 영화상을 탔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할리우드의 일반적인 영화 문법과는 다른 코리안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때 등장하는 경제 정선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진경산수화는 워낙 강력했었던 중국 문화가 있었던 것을 반대급부로 하면서 그거하고 계속 영향을 받았죠. 그러다가 영조와 정조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어진 거죠.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이 됐던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실학이었던 거죠. 실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학풍을 만들어보자. 소위 말하면은 미국이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는 실용주의를 존 듀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0세기 때 끌고 나갔듯이 우리나라도 조선식에 맞는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쫙 벌어졌던 거죠. 그런 문화적인 상태 속에서 이런 그림들을 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은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배척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중국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국 스타일이 아니라는 그 자체가 비판이 됐던 시절이었죠. 한글 창제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어찌 한자를 감히 버리고
우리가 우리 글을 만들 때 언문이라고 얼마나 멸시했었어요. 그런 문화를 생각해 보자면 조선 시대 때 김홍도랄지 정석이 저런 그림을 만들었던 것은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당시에는 이미 강력한 기존 문화와 저항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저항해서 뭔가 만들어 놨는데 사회적으로 수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수용이 됐죠. 그게 달라진 문화입니다. 옛날에 정선이 저런 그림을 냈다고 한다면은 그냥 완전히 배척당했는데 정선이 등장하는 조선 후기 때 영조와 정조 시대 때는 그런 그림을 내놨을 때 사람들이 호응해 준 거예요. 문화 자체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런 실사구시의 이제 문화가 조선 후기 때 형성이 됐었던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유로워진 거예요. 다양해지고, 그 다양해지고 개방적인 그 문화적인 공간 속에서 화가들이 이런 그림들을 내놔도 사람들에게 수용이 됐었던. 그러니까 문화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들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돌아갔었던 게 조선 후기의 모습인 거고, 정선의 저런 진경 산수화가 그 저변에 깔린 저 문화를 이제 같이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 문화의 생생함은 다음 시간에 풍속화를 보면 더 기가 막혀요. 그거하고 같이 좀 조선 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칠게요.